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11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풍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뭐 풍수 뭐냐, 청와대 터가 정말 나쁜 거냐. 그 뭐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청와대만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이게 뒤끝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이 풍수 이야기, 풍수 탓하면 안 되는 건데 한번 그 오죽하면 그런 생각 그런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자들 그 올림머리 하면은 그 되게 어렵나요? 올림머리도 아마 종류가 좀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리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실핀을 뭐 20몇 개를 뭐 손이 몇십 많이 개를 가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그 후보 시절에 그 미국 방문했다가 핀 때문에 24개가 꽂혀 있어 그것 때문에 검색대 통과를 못했다는 그런 뭐 설이 아니라 진짜 그랬다 그러는데요. 그런 뭐 그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여서 좀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만 들어가면 하여튼 뭐 이렇게 뒤끝이 안 좋아서 한번 그 청와대 과연 이게 풍수 탓이냐 한번 그래서 한번 오늘 풍수 탓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풍수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쟤는 뭐 늘 뭐 가끔씩 이제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보면 그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청와대 광장의 분수대를 보면 봉황 한 마리가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청와대를 못 가봤네요. 청와대 한번 가보시면은 그 산책길 그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봉황이라는 게 상상의 새인데 원래 그 수컷봉 뭐 암컷 황이에요. 그러니까 봉황 자체가 네. 한 마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황은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한 쌍이어야지 그 상서로는 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청와대 분수대는 이상하게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네. 한 마리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운 봉황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그 봉황 자체가 이렇게 두 마리여야 되는데 한 쌍이어야 되는데 한 마리만 있으니까 불행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터가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도 왜 저 한 마리만 조각을 했지?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찝찝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로 이 청와대 자리가 풍수상으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일까요?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 옛날 기사, 1990년도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청와대 경내 그 북악산 기슭에서 글자 6글자가 새겨진 그 화강암 표석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네, 어떤 내용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나요? 예, 그 글자 내용 보면 재밌습니다. 천하제일복지라는 뭐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능 오고라는 사람이 썼다는 뭐 이렇게 그 낙관이 있고요. 네, 근데 복지라는 말은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왜 발견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기사에서? 뭐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있었죠. 그러니까 이 화강암 벽이니까 당시 기사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동북쪽으로 계곡을 지나서 150m 북악산이죠. 그게 떨어진 가파른 곳에 있었고 그 나무하고 풀로 가려져 있어갖고 발견하지는 못했었다. 사람들이 네. 안 다녀서 그랬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가 공사 중이었거든요. 아, 어떤 공사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원래 청와대가 그 본관하고 집무실하고 그러니까 관저하고 그 본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총독부 뭐 일본 총독부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관저가 사용한 건데 그때부터 그랬다는 건데 그걸 좀 분리해야 되겠다라 그래서 관저하고 본관하고 분리하고 신축 공사하는 그런 겁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가 이제 조선 총독이 살던 곳이어서 네. 이제 해방 이후에 40년 동안 이 총독 관저를 이렇게 청와대로 쓴다는 거, 집무실하고 같이 쓴다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한 거죠. 그 쫓기도 했다 그러고요. 근데 그게 공사라는 거는 풍수 때문은 아니었나요? 뭐 사실 그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컸을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 전에도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전임자들이 다 이게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네. 전두환 뭐의 경우는 이렇게 풍수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건데요. 시골 면장이라도 하면 논두렁 전기라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두환 시절에 그 서양이었던 청와대
이 현관을 남향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현관을 왜 남향으로 바꾸려고 했을까요? 청와대 기가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이 사실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대문 형무선이 뭐 고택골이니 뭐 이런 그런 게 다 저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바꿨다고 해도 좋은 일은 결국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해 이제 그 전해죠. 백삼사로 쫓겨나고 법의 심판을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후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손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하제일복지라는 어떤 표석이 발견된 거고요. 네. 그 표석이 발견됐을 땐 좀 좋은 조짐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옛날 그 당시에 그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표석 그 발견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은근히 이제 청와대가 명당이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래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를 새롭게 이제 뭐 본관하고 관자하고 이렇게 새롭게 바꾸면서 나누면서 옛 기맥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북악산 정상하고 경복궁하고 광화문하고 관악산을 잇는 어떤 축선이 세워졌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풀어줬다 그럽니다. 네, 청와대가 이렇게 명당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이후에도 뭐 좋은 결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 표석은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그 이 고려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사실은 청와대 터가 고려 때부터 이렇게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명당이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풍수지리라는 게 뭐예요? 사실 산천의 기운이 뭐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사실 뭐 도선선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라말 고려 초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풍수지리상 청와대 터가 사실 길지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려 때 삼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경이 있고 그건 진짜 도읍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 서경이 있고 남경이 있잖아요. 그 삼경을 만드는 게 이 풍수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고려 문종 때인데요. 1067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0년 전 됐죠.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양주군이었는데 서울이 남경으로 이제 변하는데요. 그 발돋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숙종 때인 1101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삼각산 면학의 남쪽 땅을 궁궐토로 정했다. 그 면학이 사실 지금 북악산이거든요. 네. 그 북악산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 얼굴 눈하고 이렇게 코하고 이런 거 같이 보이거든요. 네. 얼굴처럼 보인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면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면자 써갖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면학 남쪽 땅이 바로 이제 지금의 청와대터잖아요, 그죠? 네. 이 청와대터는 왜 명당이라고 이렇게 봤던 걸까요? 그 당시에. 예, 당시에 그 김희재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린 거를 보면 나옵니다. 거기 김희재가 그 지리 도참선대 그 도성기를 이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해마다 개경하고 서경 그러니까 평양 그리고 남경 서울에서 그 1년에 4개월씩 머물면 36국이 조회를 한다 뭐 이런 그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려가 개국한 뒤에 160년 정도 후에 목멱양 그러니까 남산의 북쪽 평지죠. 그러니까 네. 서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도성을 건설하고 1년에 4개월씩 머무르면 이게 태평성대를 이룬다. 36국이 조회한다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 전부 고려한테 와갖고 뭐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조회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목멱산은 지금 남산의 옛 이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양이라는 게 이제 흙이니까 남산 아래 뭐 이런 소리죠. 네. 그러면 1년 4개월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머물러야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개월씩 그러니까 3개의 도성이 있으니까 네. 그 4개월씩 이렇게 순주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차례 돌아다니면서 머문다 이런 뜻의 도비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성 건설의 어떤 대원칙을 만듭니다. 뭐냐면 이것이 백성을 되도록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원칙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죠. 도성을 지으려면 이제 뭐 백성들 땅도 좀 뺏기도 하고 또 여러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한 원칙이 궁궐을 그 지세 산에 따라서 지세대로 하거나 또는 물을 한계로 해서 지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습니다. 네, 그걸 지형 지세를 따른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네. 산을 뭐 깎거나 강을 메우거나 이렇게 인위적인 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과 물의 형세에 따라서 동쪽으로는 낙산, 지금 따지면 동대문 그 뭐 흥인지문 옆쪽으로 이렇게 낙산 네. 있잖아요. 거기하고 남쪽으로는 사리라 그러는데 사리가 어디냐면 용산 쪽이에요. 예. 지금 한강대교 쪽 거기를 이게 모래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쪽은 기봉이라 그러는데 기봉이 어디냐면
여기 왜 그 무학지 있잖아요. 무학지. 네. 네. 저 거기 고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북쪽은 면학이니까 북악산을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어가지고 도성을 연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의 기본 정신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풍수지리가 이제 유행을 한 건데 무조건 크게 뭐 장엄하게 건설하고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아주 산수의 균형에 맞는 알맞은 그런 규모의 도성과 이런 궁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을 되게 칭찬하는 도시학자들도 있던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전통 건물이나 성들이 대부분 뭐 규모는 작지만 뭐 자연과 잘 어울려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도 뭐 중국과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크기 면에서 좀 시시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뭐 규모 면에서 보면 사실 네. 궁궐도 그렇고 우리가 뭐 북경을 가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하고의 차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뭐 깎거나 뭐 세우거나 크게 만들지 말고 친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어떤 건축물을 평가할 때 초고층 건물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높이만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이 좀 비교되는 대목이긴 하네요. 언제부터 우리가 맨날 세계 최고니 동양 최고니 뭐 해갖고 막 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보면 중국 아까 도성 뭐 비교하면 아유,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릇이나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고 유물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뭐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과의 조화, 뭐 인간의 배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알맞는 규모의 궁궐 뭐 이런 그 도성 이런 거에 담겨 있다. 네. 그런 게 그 너네들하고 틀리다. 뭐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남경 궁궐터가 지금 청와대 터 뭐 이렇게 바로 그 연결할 수 있는 뭐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뭐 아까 뭐 이 삼각산 면학 남쪽에 세웠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조선이 개국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 천도하려고 이제 한양을 둘러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중화, 정도전, 심덕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갔다 와갖고 왔다 가서 이제 그 태조 이성계한테 올려요.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거 뭐라 그러냐면 그 1394년이니까 개국하고 난 다음에 3년째 되는 해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 고려 때 숙종이 경영했던 궁궐의 옛 터가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궁궐터를 그러니까 경복궁이죠. 네. 그걸 이제 건설하고 와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남궁궐의 궁궐이 지금 그 경복궁 네. 위쪽, 그다음에 북악산 밑쪽 거기에 이제 청와대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아까 그 나온 천하제일복지라고 그 글이 쓰여 있는 표석은 고려 때 만들어진 걸까요? 알 수는 없는데요. 사실 글씨체를 보면은 뭐 그렇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요. 남송시대 그러니까 1127년에서 1279년이 그때가 남송시대거든요. 네. 거기에 활약했던 중국의 오거라는 인물의 글자를 어떻게 보면 집자해갖고 그러니까 글자 그 어디 뭐 현판이나 이런 데 쓴 그 네. 사람의 글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집자한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려 때 남경이라는 게 남경의 뭐 리즈 시절 우리로 지금 따지면 굉장히 좋은 시절 전성기. 네, 전성기 시절을 반영하는 글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 고려인들이 이제 남경을 되게 명당 그러니까 천하제일의 복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남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려 왕들은 실제로 이렇게 남경에서도 좀 머물면서 이렇게 좀 지내긴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종, 인종이 뭐 남경에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고 연회를 베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인종 때는 화재가 났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신난 그일 부른 사람이 의종이거든요. 네. 1170년인데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이제 결국 이제 뭐 무신난이 일어나는데 막 그 무신들을 괄시하고 이래가지고 이 의종이 자주 남경을 찾아왔는데요. 이게 뭐 정치하려는 방문이 아닌 게 그냥 좀 문제였죠. 그래요. 그러면 의종은 이 남경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 술 먹고 놀러 오고 뭐 이런 거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의종은 물놀이를 구경하고 달밤에 사원을 뭐 몰래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경이나 그 평양을 가고 막 이랬다는 건데 나다니는 것이 일정치 않아서 하루에도 2, 3차례, 두세 차례 옮겨 다녔다 그러고 임금과 신하들이 아침부터 다음 날까지 흠뻑 취해 있었다. 몇 년 후에는 더욱 주색에 빠졌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의종도 사실 예전에 한 왕인데 무능한 홍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이 무능한 홍군, 뭐 용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종 때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때거든요. 네. 그때는 그 임금의 옷과 허리띠를
이 남경의 궁궐 그러니까 이 서울 여기 청와대터 거기다가 이제 봉안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스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 갖고 이게 만약에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남경 그 궁궐 거기에 궁궐을 짓고 거처하면 나라의 운세가 800년까지 연장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옷이랑 이 허리띠만 그쪽 남경 궁궐터에 봉안을 따로 했던 거죠? 뭐 저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아, 네. 몽골이 물려갖고 그러니까 몸은 강화도에 있지만 마음은 이제 남경 궁궐에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도참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고 풍수지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800년이나 더 유지된다는데 뭐 어떤 임금이라도 뭐 다 그렇게 네. 했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어쨌든 공민왕이라든가 우왕이라든가 공양왕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남경으로 천도하고 싶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도한 임금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남경을 이렇게 명당으로 여겼다는 것 자체는 좀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우왕 때는 1382년인데 그 서둘러서 이제 남경 천도를 단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개경에 뭐 궤변이 자주 생겼고 무슨 그 들짐승 야수가 도성 안에 막 들어오고 우물물이 막 끓고 뭐 그다음에 물고기들이 막 싸우고 까마귀 떼가 뭐 궁중으로 날아들고 이런 아주 굉장히 조짐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인윤 같은 그런 그 실력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이 천도를 강행을 했는데 1년도 못 돼 갖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요? 왜 남경에 가자마자 그렇게 바로 돌아왔을까요? 준비 없이 갔다 그럽니다. 한 달만 준비하고 막 얼마나 네. 급히 갔으면 얼마 두려웠겠죠. 우왕도. 그래서 실패를 한 건데 뭐 관리들이 잘 데가 없어 갖고 민가를 막 점거하고 뭐 그렇게 그랬다니까 백성들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공양왕도 또 남경으로 가려고 했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뭐라고 이제 그 도참설이 나왔냐면 개경은 임금과 신하를 패하고 축출하는 땅이다. 그래서 빨리 천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참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양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왕, 창왕을 다 몰아내고 이성계가 네. 세운 뭐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전임자들 다 쫓겨나고 그러는 걸 보고 네. 뭐 죽고 그러니까 불안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천도라도 해서 이제 불안감을 털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무산이 됐는데 가보니 이게 남경 궁궐 관하에 호랑이가 막 나타나고 사실 인왕산 호랑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나타났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모해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래갖고 천도 이제 뭐 5개월도 안 돼갖고 다시 개경으로 복귀했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이 청와대 터가 이 고려 시대 때는 천하 제일 복지 뭐 이렇게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겨졌다는 건 분명한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개국한 후인데요. 이게 사실 청와대 터가 이게 충성 맹세의 장으로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래요? 충성 맹세장이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 청와대 터가 조선 들어와 갖고는 경복궁 영역에서 벗어났잖아요. 경복궁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골 뭐 아까 얘기했듯이 궁궐터 너무 좁아서 약간 남쪽으로 경복궁을 잡았다는 거니까 네. 그 자리에는 청와대 터에는 뭐가 세워지냐면 아마 회맹단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네. 해맹단은 또 뭘 하는 곳이죠? 예, 이게 회맹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여서 맹세하는 의식이죠. 네. 맹세 의식을 벌이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임금이 공신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네. 공신의 그 아들들까지 다 그 모아놓고 충성 맹세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충성 맹세를 하는 곳, 즉 해맹단이 청와대 터에 이제 마련됐던 거네요. 예, 그 지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복궁의 북문이 지금도 가보면 신문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너머에 그 청와대 본관 자리죠 지금. 네. 그쪽에 이제 회맹단을 세웠다. 거기 지금 가보면 그 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본관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신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재밌죠. 네, 이제 궁금했던 건 만약에 거기서 해맹단이라는 곳에서 어떤 의식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맹 의식일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예, 임금과 신하가 이제 제물 희생양이죠. 뭐 양을 하든가 뭐 염소라든가 뭐 희생 소를 하든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입술에 바르는 의식입니다. 그걸 사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맹약을 하냐면 배신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피로 응징을 당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약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로 맺어진 그 사이를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물론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시무시한데요. 충성을 이제 뭐 이렇게 맹세하는 자리긴 한데 이렇게 피로 이게 특히나 이제 그 이 태종 임금이 누구예요? 1, 2차 왕자의 난. 네, 그다음에 뭐 이방원의. 그전에 뭐 그렇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죠. 그래서 태종 임금은 5차례나 공신 회맹을 통해서 이제
충성서약을 받아놓습니다. 네, 5차례라고 하면 진짜 많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신이 많았죠. 그때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국 공신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1, 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정사공신이라든가 좌명공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5번이나 모인 거죠. 네, 뭐 공신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한 이유가 있겠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조선을 세우고 기틀을 마련한 건 사실 뭐니 해도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아까 얘기했듯이 1, 2차 왕자의 난을 막 벌여갖고 이복 동생들을 마구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복 동생들 따르고 있던 신하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를 따르는 동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이 공신들이 언제 배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실 그 개국초는 안개정국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서약을 받음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보면 극도의 그 어떻게 보면 불안감 이런 네. 걸 이제 해소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특별히 1417년 태종 17년에 이 청와대터에서 있었던 회맹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했는데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장자들까지 도둑 다 모여갖고 충성을 다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개국 공신들의 아들들까지 이제 총동원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 맹세를 배신한다면 귀신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죄는 후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엄포를 놓습니다. 네, 뭐 귀신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후손까지도 죄를 묻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 공포 분위기를 공포 조성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배신의 정치 운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나 뭐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청와대가 충성 맹세의 어떤 그 장으로 사실 이제 변질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원래 좀 뒷맛이- 복지였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복지가 그런 충성명세 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변을 뭐 성공으로 이끈 이들이 이제 모여서 축배를 들고 뭐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짐하는 의식을 치른 건데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한다는 그런 또 있었잖아요. 네. 적장자들까지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해맹단태가 지금 바로 이 청와대 터라는 거 보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뭔가 너무 충성한 자리가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청와대에서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국정을 농단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천하제일복지가 맹목 충성 흉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요. 그러면 청와대 지금 청와대 터가 풍수상 저희가 이제 복지였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풍수지리상 청와대 터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다. 뭐 이런 설도 있다면서요. 사실 그 풍수상으로 보면은요 이런 적도 있어요. 그 청와대를 품에 안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북악산이 네. 북악산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공간이었다. 왜 그러냐면 북악산이 풍수산 주산이잖아요. 주인의 산이거든요. 네.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조 임금들이 전부 한결같이 북악산에서는 돌도 캐지 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세종 임금 같은 경우는 이 북악산하고 이제 왼쪽 산맥이 좀 약하잖아요. 낙산 쪽이 좀 약하거든요. 네. 지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소나무를 막 심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비보라 그래갖고 보완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뭐 옮기라고 막 그러고 성종 때 좌회정을 지냈던 윤필상이라는 사람은 이런 북악산에서 집을 짓거나 나무를 베고 우물을 파는 자들은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또 상소를 올리거든요. 네, 유독 이 북악산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했네요. 예, 그 청와대 터가 어떻게 보면 경복궁의 맥이 내려오는 길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비유하자 그러면 북악산, 경복궁, 광화문에 이르는 그 과정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백두산의 전기가 서울에 불어넣어지는 그런 용의 목과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봤던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일제가 그 맥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최근에 그 뭐 풍수학자죠 최창주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일제가 용의 입에 해당하는 경복궁 근정전 바로 앞에 이제 총독 집무실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지금 옮겼지만 네. 그 구박물관 자리죠. 그리고 이제 목에 해당되는 회맹단터 그러니까 청와대
그쪽이죠. 거기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총독관저 청와대를 지었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어떤 용의 입을 틀어먹고 목을 조르는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상으로 봐도 아까 얘기했던 북악산 같은 경우가 청와대하고 경복궁의 주산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청와대 바로 앞에서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커 보여요. 근데 네. 사실 해발로 따지면은 342m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키는 작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독불 장군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쑥 내민 상이에요. 북악산을 보면 독불 장군형이고 좀 이렇게 거만한 배불뚝이처럼 거만한 그런 네.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모르는 그런 고집불통형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풍수상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뭔가 북악산의 그 형상이라는 게 좀 이렇게 고집불통형이고 독불장군형, 뭐 독재자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예를 들면 이 광화문 같은 데서 네, 그렇게 떨어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북악산을 바라보면 좀 사뭇 다릅니다. 좀 보잘것없는 작은 산 같은 그런 게 느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인왕산이 해발이 한 5m 정도 낮거든요. 네. 북악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왕산이 더 중화하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뭔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최창조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주인들이 북악산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조금 떨어져서 보면 사실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앞에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청와대 안에만 들어가면 나홀로 우뚝 서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고집불통 이런 그 고집을 세우는 그런 형상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 해석이 정말 네. 딱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북악산 모습 자체가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북악산 자체가 바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던 무학대사라는 분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북악산은 이 흙이 적고 뼈가 드러난 골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학대사는 뭐라 하냐면 그래서 북악산 아래에 궁터를 잡으면 골육상잔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네, 이 조선조에서 200년 후라고 하면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학대사 말을 듣고 해서 북악산을 또 바라보면 또 약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골상을 보면 상처 수성이 같아요. 이게 바위가 막 드러나 있고 나무보다도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뼈만 앙상하다는 거고 하얀 바위가 이제 널브러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보면 북악산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운 듯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 또 머리 부분은 동쪽으로 틀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는데 약간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청와대의 본관하고 지금 관제하고 또 분리시켰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틀면 보이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본관 집무실 그다음에 아예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북악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청와대 토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풍수지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예.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하는 품 아니다 이런 그런 거니까 그 블로그에 사진을 보면 그런 걸 보이거든요. 네. 왜 그 외면당하는 품 아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할 수가 없다. 외면당했으니까 그런 느낌이고 주산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니까 결국 명당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럼 풍수상으로 자아문 고개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이 자아문 고개가 뭐냐면 북악산하고 인왕산하고 이렇게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네. 푹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황천풍이 분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 황천풍의 황천은 저희가 황천 간다 할 때 그 네. 황천 그러면 되게 저승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흉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얼마나 흉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렇게 그 청와대 경복궁하고 북악산 너머를 이렇게 보면 네. 삼각산 보현봉이 이렇게 삐쭉 나와 보입니다. 삼각산 뒤에 네. 뒤쪽으로 이렇게 삐쭉 나와 보이는데 이걸 규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가까운 산 뒤로 또 하나의 산이 살짝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은밀히 내다보는 몰래 네. 훔쳐보는 형국이거든요. 이거는 또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몰래 엿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엿보면서 청와대하고 경복궁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불길하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네, 가보면 다 보입니다. 네, 이게 뭔가 이걸 참고해 가지고 가서 보면 새로운 뭔가 보일 것 같아요. 재밌는 걸 볼 수가 네. 있죠. 그러면 청와대 이제 건물 자체와 또 건물 간의 배치 뭐 이런 거에는 좀 잘
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뭐 부조하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과의 조화 이게 이제 풍수상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 건물을 보면 주변의 지형이라든가 그 경복궁하고의 조화 이런 게 이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관 건물도 지금 보면은 지붕만 한옥이지 한옥도 아니고 양옥도 아니고 뭐 얼치 건물이라는 건데 너무 크고 막 으리으리해갖고 네. 저쪽에서 대통령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음출해 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이 청와대 공간 자체가 매우 큰 것 자체가 조금 예. 뭐 뭔가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에 뭐 나도 이제 뭐 그렇게 느끼긴 처음 느꼈는데 백악관보다 한 3.5배 크다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 규모가. 네. 그 어떻게 보면 또 이 백악관보다도 또 되게 폐쇄적이어서 뭐 전통적 관념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에 발길이 끊어지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부터 사대부 집에는 늘 이게 대문을 좀 열어놓고 거지가 찾아와도 문전박대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청와대라는 거는 지금 사실 국민들 시민들하고 좀 뚝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을 뭐 쓰고 뭐 이게 얘기하려고 청와대 풍수논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럴듯한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야근 요원만 남아 있는 그 폐쇄적이고 넓은 그 어떤 관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라. 네. 집이 썰렁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냐. 그 사람의 기가 어떻게 보면 이 규모가 큰 건물이나 공간에 압도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기가 왕성할 때 범접을 못하는데 사람의 기가 약해지면 쉽게 접근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뚝 떨어져 있는 그 집무실하고 뭐 관저가 있고 관저가 또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적적할까. 네. 차단이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런지 또 청와대를 거쳐가는 그 어떤 청와대를 묵은 주인들의 운명 자체가 조금 불행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초선 총독의 말로 뭐부터 이제 좋지 않았다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 1926년에 총독 집무실을 아까 얘기했던 구박물관절에 지었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이 있거든요. 네. 3대하고 5대 총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 총리도 되지만 36년에 그 아주 226 사건으로 비참하게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총독들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미나미라고 해서 미나미 지로라고 해서 그 지금의 청와대 터에 관절을 지은 사람이 39년까지 지었는데요. 이 사람도 2차 대전 후에 그 전범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선고를 받고서 이제 수감이 되는데 그 질병으로 풀려나긴 하지만 그냥 병으로 죽는 그런 그 이 불행한 어떻게 보면 이 말로가 안 좋죠. 네, 해방 이후에도 이제 청와대 주인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뭐 굳이 따로 뭐 언급할 이유는 없겠죠. 뭐 이 청와대 이 주인들이 그래서 뭐 이런 풍수를 의식해서 갖가지 방책을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란 이름 자체는 4.19 혁명 이후에 나온 이제 경부대를 바꾼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경무대란 이름 자체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선 고종 때 여기가 이제 인재 등용을 했던 그런 경무대였거든요. 거기를 이제 계승해서 경무대란 이름을 붙였는데 4.19 혁명 이후에 이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 그래갖고 네. 청와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는 푸른 기아집이라는 그런 걸 뜻하는 그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1960년 12월 30일에 본관 건물에 그 청규화를 15만 장 정도를 해서 이제 지붕을 얹었거든요. 네. 뭐 그런데 사실 이게 블루하우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외신을 보니까 이 블루하우스가 블루라는 말이 아주 우울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외신 중에 누가 어떤 외신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블루하우스가 이게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다. 우울한 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보니까 맞는 표현 같아요. 우울한 집.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현관문 바꿔 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저와 뭐 집무실을 이렇게 새롭게 지은 뚝 떨어뜨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직선거리로 한 170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청와대 기자를 지냈던 우리 이제 논설위원실 네. 이제 논설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심리적인 거리는 또 굉장히 더 넓고 그런다 그럽니다. 이게 2중 3중의 어떤 그런 걸 통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거의 대통령의 관저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안간힘을 했지만 결국 허사가 된 거죠. 네. 사실 근데 청와대 주인의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풍수에 이렇게 갈릴 만큼 뭐 그렇게 하겠어요. 예, 지금까지 뭐 풍수 얘기를 잔뜩 했지만 사실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뚝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풍수상 좋을 것 같아 갖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쫓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결국 그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잖아요. 불통의 결과를 낳았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풍수가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풍수가 진정으로 중시하는 거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의 덕목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적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적덕이라는 게 뭐냐? 역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집안한테는 경사가 찾아오고 그렇지 못한 집에는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역경의 문언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풍수에서 말하는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무대인 거죠, 무대. 그러니까 무대라는 건 뭐예요? 이 배우가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최창주 교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대가 아무리 좋은들 배우가 엉망이면 좋은 연극이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가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같은 궁궐에서 태어나지만 그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네. 어떤 임금은 성군이 되고 어떤 임금은 또 폭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풍수만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5년간 잠시 머무는 터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몰랐던 그 사람의 위선이 그 터에서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터를 바꾼다고 해서 어떤 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편리하다 그래서 뭐 풍수하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하고 집무실 뚝 떨어뜨린 결과는 정말로 대면 보고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말로 네. 엄청난 불통의 정치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죠. 그 아까 얘기했던 최창규 교수 한마디 하는데 명당은 찾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다. 명당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명당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것도 진짜 명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금방 뭐 했던 최세창이라는 분이 쓴 청와대 풍수 논쟁에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풍수적인 말이고 지금 굉장히 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 네. 청와대는 기가 센 터다 이라는 거죠. 그건 풍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를 누를 만한 기를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의 기에 압도돼 갖고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그릇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풍수라는 것은 풍수에 좌우될 필요는 없지만 풍수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풍수가 그렇다 그러면 땅이 안 좋다 그러면 땅이 안 좋지만 사람이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네.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명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